관세 전쟁을 본격화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 정부도 문제 그 서한을 받았습니다. 상하 관세 25%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일단 그 서한에는 못 박았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대통령 특사 3명을 인선했습니다. 그중 한 분으로 이분이 간다고 하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미국 가십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왔죠. 맞아요. 네. 예. 그럼 가시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일정이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정이요? 네. 그럼 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우영 의원님,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이제 3명으로 특사단을 꾸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특사단 자체가 되신 건 맞는 거잖아요. 내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정, 아직 대통령 사인 안 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의원님 내정했는데 안 돼, 이럴 가능성은 0%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사는 그 파트너인 미국 측하고 조율해서 예. 공식적으로 그 확정을 짓는 것이 하나의 순서죠. 예. 예, 아무래도 외교와 관련된 거니까요.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우영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다 이제 외교와 통상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 적절한 인선이냐라는 일각 언론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대트럼프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무슨 통상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대 정권을 모두 거쳐온 한국 정치의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 정치적 무게가 있으시고 예. 또 정당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스타일이셔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현주 최고는 민주당 현재 최고위원으로서 관심 있는 분야가 주로 산업, 통상 이런 그렇죠.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예. 저는 왜 뽑혔는지는 대통령님하고 정무실장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고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바로바로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혹시 미국 가서 이렇게 해야 될지 좀 논의 좀 해보셨나요? 아직 뵙질 않았습니다. 원래 좀 잘 아시나요, 의원님? 잘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이번에 좀 같이 가시면서 또 인연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우상호 정무성 얘기 들어보면 특사단 인선을 더 준비하고 있다,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 좀 한 것 같던데, 준비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그럼 몇 명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경제나. 아직까지 제가 선정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일정이 완전 미국이랑 나온 건 아니지만 가시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날짜가 안 나온 거지. 그렇죠, 의원님. 예. 그럼 이번에 가시면 가장 큰 과제가 뭐가 될까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일단 이제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간에 이제 12.3 내란 이후에 한국이 사실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힘으로 조기에 그 정치적 혼란기를 극복을 하고 새 정권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그 저력 등을 이제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세계인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의 어떤 평화나 상호 호혜의 어떤 증진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예를 들면 관세 협상에 관련된 숫자 조정 분야 이런 거보다 일종의 코리아 이즈 백, 이걸 미국에 알리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좀 조율하고 준비하는 성격, 이게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디테일한 협상은 이제 전문 외교 통상 전문가들이 하겠죠. 패키지 딜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의원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고, 아까 우상호 정무성 얘기 들어보면 몇 사람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추가되는 분야가 외교 파트에서 좀 추가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산업이나 통상 이쪽에서 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힌트라도 좀 주시면. 추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고요. 예. 그 안에서 글쎄 현재 최대 문제가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8월 예. 1일까지 유예된 상태인데. 예. 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될 개연성은 있을 수도 있다. 아, 통상 전문가가. 아무튼 전 예. 짐작하기에 그렇다는 얘기. 짐작하기에 통상 전문가가 보강될 가능성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성격도 강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이거 내가 만약 미국 가면 내가 반드시 그래도 이거는 하나 좀 해오겠다라는 좀 그런 각오나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건 하나 해와야지. 내가 정무조정실장인데.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어떤 이념이나 가치 명분보다 그 이익 중시.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맞아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면 타협을 만들 수 있다.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예. 그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실용과 이익 중심이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정상이 예. 테이블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상호 이익의 교환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하. 일방적으로 과거에 뭐 밀가루 원조 받을 때 대한민국의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도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것을 축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거를 또 바라보면서 트럼프 일기 때 미완의 과제였던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트럼프 2기에서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한반도 이익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펼쳐나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오고 양쪽 다 윈윈하는 거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의원님 어제부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기사를 썼던데 저 전시 전자권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수면 위에 올려야죠. 웬만한 이슈들을. 아 그러면은 방위비뿐만 아니라 전시 전자권 전환 문제까지도 수면 위로 올려서 한 테이블에 놓고 정상 대 정상끼리 1대1 정상회담 통해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율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협상 대 협상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시 전자권 전환 문제도 배제하진 않겠다 의제로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 한미 간의 동맹 국가로서 얘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어요. 이 재구속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뒤늦은 정상화다. 뒤늦은 정상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구속 취소가 안 됐어야 된다. 그렇죠. 그때 그 지기현 판사의 그 시간 계산법이 뭐 기상천외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해야 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내란 수괴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켜봐야 됐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정의가 그나마 회복이 되어서 특검이 힘을 발휘를 한 측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이제 구속시켰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은 건데 뭐 이제는 그런 얘기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하고 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는 데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이 의원들도 체포 방해 혐의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의원들 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은 내란에 대한 동조 행위는 그 아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란에 대한 예비 음모 또 내란 행위의 주요 종사자 또 거기에 대한 동조나 지원 행위 다 내란 죄로 처벌받도록 현행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해서 그런 행위가 분명하다면 그거는 발본색원해서 처벌받아야죠. 오, 그러면은 그 한남동에서 체포를 저지하려 했던 의원 45명
그리고 또 멤버는 되게 겹치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시에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당사에 그냥 모여 있었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단순 가담, 예. 뭐 그걸 그 부하 수행이라 그러나요? 예. 예.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 당국이 예. 사법 당국이 판단할 문제겠죠. 예. 핵심적인 것은 예. 사전에 공모를 했거나 어허. 또 계엄 당시에 그 표결권 예. 의원들의 그 계엄 해제 표결권을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예. 있었다면 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 사실관계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수사 대상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리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확실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계엄이 예. 불법이고 또 예. 내란 행위고 하면 그 의원들로서 예. 국민들의 대리자로서 예. 그걸 이제 막아내고 해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그 탄핵한 과정에서도 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예. 정당화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예. 뭔가 같이 가담하거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끝까지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예. 또 뭐 법원 폭동 같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법 이른바 그게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다 통과되면 국민의힘 이제 국고보조금도 뱉어내야 되잖아요. 보니까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근데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개별적으로 사법 처리하는 거하고 당 국고보조금 토해내면 이거 당이 거의 뭐 해체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좀 차원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어떻게 뭐 보세요? 통진당 예. 내란 예비 음모로 사실 예. 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때의 그 강도보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내란 예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예. 내란 행위가 있었고 예. 그 윤석열을 옹호를 했고 했다면 그 이상의 조치도 예. 감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의원 몇 사람이 뭐 내란 동조 혐의로 사법 처리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위원정당 제소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현재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이잖아요. 뭐 과거의 1호 당원이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탄핵에 대한 반대 당론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제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자가 예. 혹여 그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국민들한테 공개함으로써 공선법상 처벌받으면 예. 그러면 선거 보조금을 다 토해내도록 현재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공선법 위반과 내란죄의 상호관계를 예. 보면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당연히 내란죄를 저지른 그러한 당수나 예.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은 뭐 그 선거 보조금이나 정당 예.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헌법과 예. 국민을 붕괴시킨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 위원정당 제소 카드도 죽은 카드가 아니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내란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예. 따라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야당에 대한 야당 유죄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그냥 강하게 그러니까 반발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예. 그 내란을 옹호한 자체가 예. 자기 복을 스스로 복을 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치보복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봐 볼게요. 요거 방통위 있잖아요.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니까 네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 있다 못 들어갑니다. 임기는 내년까지예요.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과방위 소속이시니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예. 윤석열이 낳은 하나의 그 괴물에 가까운 그런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방통위원장이 되었고 예. 되자마자 그 MBC 이사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의 자주적인
자주적이고도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 모처로부터 어떤 지시 명령에 따라서 이 방송 독립을 훼손한 예. 그런 의혹이 매우 크고요. 그다음에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죠. 예. 계속 그 보수 여전사로서 야당을 좌파나 종북으로 몰고 예. 윤석열에 대한 또 옹호의 메시지 등도 예. 있었고 예. 그런 사람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또 방송 독립을 보장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적합한가 예. 여기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박 말고는 수단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재 그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그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그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과거에 그 법인카드 그 문제라든가 재반적인 문제에다가 그 윤석열과의 그 관계 이런 것까지 앞으로 좀 수사를 수사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예, 알겠습니다. 동명이인 다른 이진숙 얘기 하나 해볼게요. 의원님, 이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다는 저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그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청문 절차가 있는 이유가 그러한 다양한 의혹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면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뭐 가정을 전제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좀 더 지켜보고 국민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